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5일 동안 한 주 동안에 3.43% 하락을 했고 한 달 동안은 4.45%가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YTD 기준으로서 1월 1일부터는 3.83% 정도 하락했죠. 자, 아직까지 하락세가 좀 많은데 좀 한 주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다우는 3% 마찬가지로 상승했고 한 달 동안 4.93, 그다음에 YTD 기준으로서는 3.23% 아직까지 하락되고 있는데, 자, 저 YTD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죠. 나스닥 100 마찬가지입니다. 3.98% 상승. 요번 주에 많이 상승했고 한 달 동안 3.8, YTD 기준은 4.77%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미드캡도 한 3% 많이 상승했고 스몰캡 3%, 그다음 마이크로캡도 3%, 거기다가 3% 많이 하락했던 것이 이번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드캡, 스몰캡, 마이크로캡은 조금씩 상승 중에 있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맵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다른 것보다는 기술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도 테슬라만 좀 빠졌죠. 테슬라가 빠졌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미미감, 그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판매라든지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 하락이 되면서 조금 실망 매물이 나왔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엔비디아도 한 3.59%, 그다음에 AMD가 6%,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 루멘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별히 일단 광 쪽으로는 좀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코이런트도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메모리라든지 반도체 중심,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까지는 힘을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구글하고 메타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 얘들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광고 매출로 AI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나타나면서 구글 메타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라릴리도 좀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것들 먹는 비만약이 이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월마다고 코스코도 역시나 이쪽도 약간 일단 반등이 혼조세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원래는 이쪽이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이쪽이 조금은 내려가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 혼조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틸리티도 마찬가지로 상승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원래는 이 기술주가 상승할 때는 하락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죠. 에너지만 좀 많이 하락했고 통신주 이런 것들은 좀 하락했대서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장이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혼조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고, 특별히 넷플릭스도 한번 보게 되면 넷플릭스도 뭐 월에 지금 2달러를 갖다가 올리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자기들만의 기술적인 혜자가 있다는 겁니다. 올려도 사람들에 대한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현재 한 주 동안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 본다면 베이징 매트리스 있죠. 원재료가 많이 올라갔다. 원재료가 올라갔다는 말은 아무래도 또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물자가 귀해지니까.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 메타가 올라가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올라갔고, 그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그다음 테크놀로지가 한 2.42% 정도 올라갔다. 자, 가장 내려갔던 것은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컨슈머 시클리 그런 것들이 조금 내려갔다. 요거는 뭐 테슬라 때문에 내려갔겠죠.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9개는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대세는 상승 중에 있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2.15%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고, 성장주는 좀 더 많이 올라갔죠. 4.61%. 요번 주는 그래서 성장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저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0.03% 정도 지금 이제 가치주가 상승되고 있고, 자, 성장주는 6%나 하락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올해 들어서는 가치주가 조금 더 상승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을 본다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던 모양이 월드 에쿼티도 많이 올라갔고, 이머징 마켓, 그다음 미국을 제외한 세계들도 거의 다 올라갔죠. 디벨롭먼트 마켓도 거의 다가 올라갔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월드 에쿼티는 좀 1.45% 하락됐다. 그 다음에 또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 이런 데는 좀 아직까지 3.48% 올라가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그런 세계도 한 3.67%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한 4% 정도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상승되고 있죠. 20.71%까지 상승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원재료로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상승되고 있다. YTD 기준입니다. 자, 그다음 또 YTD 기준 좀 상승되고 있는 것이 재팬이 좀 많이 5.64%,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UK가 좀 상승되고 있고, 자, 나머지 나라들은 그다 하락이 되고 있는데 차이나가 좀 더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20년짜리 있죠. TLT 요거 봤을 때는 지금 이제 5일 동안은 1.34% 상승했다. 한 주 동안에 채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금리는 조금은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에서 0.42%가 하락되고 있고, 1년 기준에서는 뭐 5% 이상이 하락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장기채는 그렇게 일단 권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장기적으로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많은 수익률을 안 갖다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골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많이 조금 올랐죠. 3.5%, 실버도 마찬가지로 3.7%, 플래티늄도 한 6%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골드 자체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려갔던 폭을 갖다가 올라갔던 폭을 많이 상쇄했죠. 그래서 YTG 기준에서는 한 8% 올라 있는 상태에 있고, 자, 실버는 거의 뭐 보합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골드 이런 것들도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는.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는 조금씩 우리가 포트에 한 5% 정도로 해서 지금 달러 대신으로서 좀 모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런시 한번 볼 것 같으면 US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07% 상승했고, 5일 동안에 자, 브리티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락, 그다음 유로는 상승했고 약간 상승했고 엔도 조금은 상승했다. 그래서 YTG 기준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은 힘든 모양이고, 이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파운드라든지 유로 이런 것들 예인이 조금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바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죠. 금리가 좀 내려가야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약간의 지금 YTD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은 지금 하락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기, 요거는 일단 TG의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트레저리 제너럴 카운트 돼 있죠. 이거는 재무부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베센트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지금 이 재무 통장 자체가 84만 7,718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1280조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량은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돈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 특별히 4월 15일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요때까지 되면 또 세수로서 돈이 요번에 또 많이 들어옵니다.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은 요까지 입금을 해야 되니까, 자, 물론 뭐 연장도 가능한데 보통 보면 요쪽에다 다 돈을 많이 입금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런 데다가 단기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 또 돈을 쌓았다는 말은 이걸 갖다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 공무원 뭐 급여도 나가겠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돈이 이제 나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나간다는 말은 유동성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 유동성을 갖다가 축소해 있다가 나중에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돈이 나간다. 돈이 나갈 때는 결론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바칠 거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이 베센트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QRA입니다. QRA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인데, 자, 요거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이제 돈을 갖다가 지금 확보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지, 향후의 차입 예상액이 2010년도 4월에서 6월까지 있죠. 그때 보면은 재무부 현금 잔고를 갖다가 9천억 달러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돈을 갖다가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은 돈을 풀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물론 지금 4월 15일 날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단기채는 좀 줄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의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다음 QRA는 2010년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얼마만큼 또 자금을 땡길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목표가 이 정도 되고 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걸 갖고 돈을 뿌려서 시장을 갖다가 아무래도 올리겠다. 그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다른 것보다는 단축 거래 주간이었죠. 굿프라이데이 때문에 하루가 일단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연속된 하락세를 일단 끊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으로 좀 마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여전히 높아 있는 상태에 있고, 에너지주는 유가 급등에 힘입어서 강세를 이어갔고, 소비재주는 마진의 압박으로 좀 부진했죠. 자, 거기다가 일부 후발주, 광산주, 경기순환주 이런 것들이 저가 매수로 반등했지만은 최근에 강세했던 종목들은 수익의 상승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을 받았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주가는 좀 반등했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극심한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향후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흐름, 금리 전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 등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지속시킬 전망이 있는데, 높은 유가, 모기지 금리 상승, 그다음 소비와 기업의 마진에 지속적인 부담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준의 정책의 불확실성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는데, 자, 금리가 여전히 중립금리 이상이고 성장세가 유지되는 만큼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업종별의 순환이 지배하는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2010년도 토탈 리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월 3일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만큼의 M7 자체가 올라갔느냐 아니면 하락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S&P 500 같은 경우는 3.6% 정도 하락을 했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4.9, 구글은 5.4, 애플은 5.8% 하락했고, 자, 요까지를 본다면 거의 한 5% 정도니까 양호하게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아마존 9.1, 메타가 12.9, 테슬라가 19.8, 그다음 마소가 22%까지 많이 하락했다. 자,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힘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이 좀 적은 종목들 있죠. 조정이 적은 종목들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의 가능성이 많겠고, 이쪽은 올라가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게 되면 19 정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익스트림 피어를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주가를 매수할 때지 매도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공포에 질렸을 때, 자, 그럴 때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매도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화살표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화살표가 갈 때 이때는 매도할 때지 매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사람들의 심리하고 다르게 하시면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고, 실질적으로 또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데서 돈이 되는 거지 쉬운 데서는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이 조금 더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공포와 탐욕이 7개 지표 중에서 5개가 극심한 공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익스트림한 피어에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럴 때가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1월 1일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EPS 전망치를 갖다 본다면 아무래도 2023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EPS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323달러까지. 근데 S&P 500 지수는 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즉 말해서 이익은 늘어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씩 매수 관점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올라오는 가운데 있죠.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서 좀 상승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요럴 때 우리가 또 어찌 보면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3개월 동안의 예상 상관관계고, 요거는 때 실제적인 상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충분히 다시금 개별 종목 이런 것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보통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질 때 이렇게 아무래도 따라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상관관계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본다 하더라도 저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이 불안하거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있죠. 그럴 때가 하이드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가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한 3.17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있죠. 자, 물론 지금 이제 3.5를 좀 넘어간다. 그렇게 하면 조금은 그런데 지금 3.17이니까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될 때다. 자, 보통 보면 스프레드란 말은 금리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정도 되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들이 돈을 빌릴 때는 뭐 4%, 5% 요걸 갖고 빌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크본드 있죠. 그래서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들은 이 갖고 못 빌리겠죠. 뭐 적어도 한 7% 정도는 줘야 된다. 그냥 금리 차가 지금 이제 3% 정도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3%가 금리 차 자체가 더 많이 주고라도 내가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 돈으로 못 빌리니까 이 돈으로 빌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금리 차가 10%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10%로 주고라도 빌려야 되니까 4에서 10을 빼면 6이라는 그런 스프레드가 나타나고 있죠. 스프레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돈 벌리기가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지금 신용의 경색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부도날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10%라는 그 금액을 주고라도 빌린다는 말은 부도날 염려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제가 하면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가 달리기도 힘들겠고, 지금도 신용 스프레드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또 환매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일단 좀 올라가고 있는데, 3.5를 갖다 완전히 돌파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더욱더 조심을 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S&P 500의 포월드 P 레이쇼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매그니피션트 7 있죠. M7 같은 24배수 정도 받고 있고, M7이 아닌 그걸 빼고 난 493개는 18배수. 근데 S&P 500은 20배수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2016년도 들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기는 21.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4월 1일자 기준에서 포월드 P 레이쇼가 밸류에이션이 S&P 500이 자 그럴 때 했을 때 1나누기 PR이 있죠. 주가 수익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은 무위험 자산이 4.3% 주는 채권에 투자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1나누기 PR이니까 지금 모습에서 1나누기 21.19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래서 1나누기 21.19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것은 한 4.7%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4.7%가 나오니까 4.3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여력은 생기는데 자, 중요한 걸 본다면 심리상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울퉁불퉁하면서 자, 사람들은 조금만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봐야 될 것이 금리적인 측면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ECB라든지 페드 자체가 조금은 동결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2010년도에 페드 펀드 레이트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도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노체인지 되고 있는 것이 좀 올라가고 있다. 즉 말해서 금리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적어도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금리에 지금 이제 인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 좀 시장은 큰 폭으로 올라가는데 약간의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모습에서 125불대 정도 있죠.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있고 만약에 그걸 돌파하게 되면은 134불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면은 주가는 올라가기가 좀 힘든 모양이 있다 해서 아무래도 유가의 방향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왔죠. 직전 고점이었던 123불대 저거 돌파하는지 보셔야 되겠고 자 그거 자체를 본다면 더 위에 올라가면 130불대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돌파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올라가기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51선 이하의 지금인데 주봉입니다. 주봉. 그래서 50주선 이하의 밑에 있는데 한 주 동안 일단 좀 반등이 나왔죠. 즉 말해서 한 5주 정도 연속 하락했다가 한 주 동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기술적인 분석도 될 수 있겠고 직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타났다 해서 내려갔던 폭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보통 보면 주봉에서 이렇게 스토캐스틱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상승의 추세가 될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되면서 어느 정도 트럼프가 좀 발뺌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이 물론 격화되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폭락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0대 요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저점으로 해서 다시금 주가는 또 반등되지 않겠는가. 물론 왔다 갔다 한 여러 가지의 유동성이라든지 변동성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깨버리고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자,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라인대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6,150대 자, 그 라인대에서는 또 다음부터 큰 폭의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 그래서 요 정도의 조정 후에는 다시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우지수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났죠. 45,000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양이 있고 주봉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스토캐스틱 바닥권에 있을 때는 주가는 또 반등되는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5주 연속 하락 후에 좀 반등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 자체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상승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모양이 다들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라인 때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만 대는 일단은 지켜주면은 주가 자체는 좀 반등이 될 수 있겠고, 자,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하락세가 깊었는데 다른 그런 반발 매수세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하락폭이 그렇게 완전히 폭락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거의다가 상승되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조금 일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락이 좀 심해서 이거 자체를 완전히 감싸 안아버리는 그런 음봉이 나오면은 주가 자체가 조금 더 하락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데서 약간의 좀 변동이 있은 후에는 주가는 다시금 반등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3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 있죠. 좀 많이 올라왔다가 4.5까지 갔다가 4.3까지 내려가 있는데 다음 주 역시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금리가 만약에 뛰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거의 다 유가하고 다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관찰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빅스 주식도 25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안정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전쟁 중에 있으니까 좀 관망의 자세로서 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두 가지 차트 한번 비교해 볼까 같으면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세마이컨덕터 즉 반도체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물론 200일 이평선은 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요 빨간 선이 있죠. 요거 자체가 또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50일 이평선인데 50일 이평선 좀 꺾어서 내려오고 있죠. 이 주봉입니다. S&P 500은. 근데 얘는 50일 이평선이 닿고 가고 있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얘에 비해서. 그래서 S&P 500에 비해서는 지금 삭스가 훨씬 더 힘이 강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주도주가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중심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특별히 메모리라든지 이쪽에 관심을 좀 많이 두시고 이런 쪽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갖고 가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내려가는 폭이 길면 길수록 조정이 길면 길수록 올라가는데 힘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많고 이러니까 자, 그 대신에 올라가는 폭에 비해서 조정이 짧다는 말은 그만큼의 밑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정이 짧은 거고 이건 조정이 좀 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좀 빨리 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반도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스페이스X하고 아마존이 위성 사업에 박차를 감에 따라서 잘 알려지지 않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수만 개의 위성이 궤도에 발사됨에 따라서 운용업체들은 많은 양의 반도체를 구매해야 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궤도 시장이 있죠. 저궤도 위성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궤도 관련 반도체 시장이 2035년도까지 35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 있고, 저궤도 위성의 수 역시도 2035년도까지 11,000개에서 13만 개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관련된 부품의 수요가 증가되는데 그 안에 반도체가 있다는 거겠죠. 특별히 메이컴 테크놀로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궤도의 위성 LU에 관련 매출이 2035년도까지 1억 4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다음 스피얼 같은 경우에서도 스페이스X와 10억 달러 규모의 공급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비롯해서 기업들 간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위성이라든지 발사 관련된 기업 공개 외에도 우주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존재되고 있다. 그래서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고속의 영상 촬영부터 시작해서 원격 인터넷 접속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성 개발 붐으로부터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고속의 영상 촬영 이런 것들, 플래닛 랩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 점점 더 빈번해지는 위성 발사와 점점 더 유용해지는 저궤도 위성에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스페이스X라든지 데이터 센터 역할하고는 위성을 갖다가 최대 100만 개까지 불확정한 기간에 걸쳐서 발사할 계획에 있다. 스페이스X가. 자, 그만큼 일단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회사 임원진에 따르면 스타링크 위성도 최대 2만 개를 발사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마존 역시도 10년 동안에 수천 개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할 계획이 있고,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 스타트베스타 클라우드 역시나 수만 개의 우주 기반의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이러한 일반적인 위성에는 5만 달러 상대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있고, 또 복잡한 우주선에는 1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반도체는 사용자 단말기와 같은 관련 기술에도 필수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마코메짐 CE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직접 연결 서비스 DDT 이런 것들을 위한 저궤도에 지금 위성에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저궤도의 우선군과 첫 위성 개발을 시도하는 여러 신흥업체들이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